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순남은 주방에 서서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안쪽 나무들이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어쩐지 오늘따라 눈에 밟혔습니다. 11층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이른 봄의 빛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 빛이 따뜻해 보이기는 했지만 주방 안으로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순남은 두부를 반듯하게 썰면서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순남은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지만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부가 반듯하게 썰리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임창수는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을 이마 위에 얹고 오른손으로는 리모컨을 쥔 채로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아주 자연스러워서 그 소파가 그의 것이고 거실이 그의 것이고 집 전체가 그의 것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한 말을 대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창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코끝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고 그 작은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는지 순남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 하려고요. 순남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이 또 바뀌었고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잠깐 터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순남은 두부를 팬 위에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팬 아래에서 둥글게 피어올랐고 잠시 후 기름이 달궈지면서 낮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가 팬에 닿는 순간 작은 소리가 올라왔고 순남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순남은 판을 기울여 두부를 뒤집으면서 고개를 돌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입금 104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순남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피로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그 돈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백용식이 살아있을 때는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두 사람이 가끔 가는 점심강, 숫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그 돈을 받기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는지 순남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굳이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자동이체 출금 28만 원. 순남은 펜 위에 두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자동이체 출금 15만 원. 또 자동이체 출금 20만 원. 3건이 연달아 나갔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온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몇 초 사이에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불을 줄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열어 앱을 확인하려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손이 멈춘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마음이 손을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짐작은 했습니다.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들 중에서 순남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이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창수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그 느낌을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되니까요. 순남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서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네. 오늘은 반찬 뭐야? 창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큰 목소리였습니다. 순남은 대답했습니다. 두부하고 시금치 무침이요. 시금치 싫다고 했잖아.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남은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된장이 풀어지면서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잠깐은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할까요? 됐어. 먹긴 먹을 거니까. 됩니다. 가 아니라 됐어. 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방에 혼자 서 있는 순남은 그 차이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라는 말이 먹긴 먹겠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이 저녁 내내 거실을 채울 거라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시금치 무침 접시를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서 들어 상 위에 냄비 받침에 놓았습니다. 밥솥에서 밥을 퍼서 2그릇을 놓았습니다.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2사람분의 밥이 놓인 그 모습이 어디서 보면 평화롭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순남의 눈에는 그냥 차갑게 보였습니다. 밥 됐어요. 창수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켰습니다. 슬리퍼를 끌면서 식탁으로 왔고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좀 짜겠는데. 상을 차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남은 맞은편에 앉으면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찌개 냄비 뚜껑이 아직 창수의 손에 들린 채 테이블 위 어딘가에 놓였고 그 뚜껑이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순남은 그 뚜껑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수저를 든 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창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 웃음의 방향이 테이블 건너편의 순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순남은 밥을 떴습니다. 찌개를 떴습니다. 시금치 무침을 조금 집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창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순남은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남은 찌개를 작은 냄비에 담고 반찬들을 뚜껑 있는 그릇에 옮겨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기 시작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순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서 어떤 저녁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순남은 그릇을 닦으면서 오늘 낮에 빠져나간 돈 3건을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렸습니다. 280만 원, 아니 28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합산하면 63만 원. 들어온 돈이 104만 원이었으니까 남은 돈은 41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을 41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1만 원 중에서 관리비가 나가고, 전기세가 나가고, 수도세가 나가고, 가스비가 나가고, 식비가 나가야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데 그 이상함을 꺼내는 일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용식 씨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었고, 뭔가 어긋나면 같이 앉아서 통장을 펼쳐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20년을 살다가 혼자가 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순남은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순남은 세척된 그릇을 건조대 위에 올리면서 그 처음을 아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순남이 창수를 처음 만난 것은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그것이 1년이 조금 넘은 일이었고, 지금 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이 되기까지 거기서부터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는지 그 속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으면서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 목요일 오전을,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순남이 문화센터 탁구교실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남편 용식이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딸 민정이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올라와서 엄마 얼굴을 보더니 많이 살이 빠졌다고 밥을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순남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사실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딸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은 서울에서 자기 살림을 살고 있었고 2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한다고 해서 뭔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 일을 말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문화센터에 나가보세요. 엄마 동네 분들도 계시고 뭔가 배우면 시간도 가고. 민정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던 것이 어느 날 아침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버린 날 순남은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탁구교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탁구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탁구를 배워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목요일 오전 10시라는 시간이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등록을 했고 그 다음 목요일에 운동복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는 읍내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문화센터였지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있고 2층에는 탁구장과 배드민턴 코트가 있었습니다. 순남이 처음 그 2층 계단을 올라갔을 때 이미 몇 명이 라켓을 들고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다양했는데 대부분은 순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치가 초보자들에게 기본 자세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순남은 맨 뒤에 서서 라켓을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된 라켓이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감겨있던 고무 테이프가 중간쯤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공을 치려고 손을 들 때마다 테이프가 손바닥 안에서 들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순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햇볕을 많이 맞은 사람의 주름이 있었고 눈웃음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 있었는데 정갈하게 빗어 있었고 운동복이 단정했습니다. 테이프가 좀 떠 있네요, 여기. 그 남자가 순남의 라켓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가볍게 손을 내밀어 라켓 손잡이를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제가 테이프 감아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방에 새 테이프 있습니다. 남자는 운동 가방에서 작은 포치를 꺼내더니 안에서 검정색 그립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온 사람의 주머니에는 오늘의 모임을 위한 작은 준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남은 라켓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능숙하게 테이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도 처음에 라켓을 제대로 안 쥐어서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걸 감으면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임창수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먼저 밝혔습니다. 순남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테이프를 다 감고 라켓을 돌려주면서 한번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순남이 쥐어보니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꽉 차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제 미끄럽지 않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큰 걸 해준 것처럼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남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남은 공을 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날 처음 맞닥뜨린 그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라켓으로 공을 치는 것, 작은 흰 공이 탁자 위를 튕겨 다니는 것, 그것들이 합쳐져서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시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순남이 경험한 시간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1층 커피숍에서 몇 명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시키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척하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그 덕분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흔히 경험하는 어색함이 그 자리에서는 빠르게 사라졌고 창수가 그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남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비판적인 생각이 아니라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얼마나 어색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어색함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순남은 오늘 처음 나간 문화센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탁구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1시간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도 창수가 왔습니다. 순남이 먼저 와서 라켓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창수가 들어오면서 계단 쪽을 보다가 순남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없이 손만 들었는데 그 동작이 이미 아는 사람과 나누는 인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손목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순남이 사실 손목이 조금 아팠다고 말하자 창수는 수업이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손목 스트레칭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커피숍에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젖혀주세요 하면서 동작을 직접 보여주었고 그것이 진짜로 아픔을 줄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순남에게는 작게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순남의 이름을 기억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식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이 나란히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이 용식 씨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용식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아이고 어쩌다 하면서 지나갔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원은 그냥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창수는 순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공 치는 거 많이 나아지셨는데요.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쓴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꼭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닌 적당한 간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이 3번, 4번 지나갔습니다. 모임 안에서의 자리가 조금씩 정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순남과 창수가 나란히 앉는 경우가 많아졌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창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적당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끄덕이는 그 속도가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순남이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몇 해 전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감도가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감도도 아니고 위로한다는 감도도 아닌 그냥 들었다는 감도, 이해한다는 감도. 순남은 그 순간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잠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창수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와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다 성인이 되어 각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 온 것은 몇 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고 순남도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탁구교실의 구성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서 6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창수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멈추면 창수가 다른 화제를 꺼냈고 누군가가 잘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 창수가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핵심이었는데 창수는 그 의도적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창수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 됩니다. 나눠서. 아니요. 오늘은 제가 냅니다.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맙다며 다음에 자기가 내겠다고 했고 창수는 그럼 다음에 맛있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웃음으로 끝났고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순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점심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 용식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자리에 가끔 나갔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된 뒤에야 그게 얼마나 평범하고도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봄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순남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면서 다음 주 목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탁구를 위해서인지 커피숍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위해서인지 경계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창수는 탁구 교실 외에도 다른 모임에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여기 2층 배드민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재미있어요. 거기 오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초대였는지 아닌지 순남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수요일에 배드민턴 모임에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셔틀콕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습니다. 라켓을 너무 세게 쥐었고 공을 기다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창수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켓을 그렇게 꽉 쥐면 안 됩니다. 살짝만 잡으세요.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방식은 답답해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번 틀려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인내심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순남은 그냥 배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번에도 함께 음료를 마셨습니다. 배드민턴 모임 사람들과 탁구 모임 사람들이 섞여서 앉았고 창수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아는 사람들처럼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을 저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창수에게 물었습니다. 임 선생은 몇 개 모임이나 나가는 거요? 창수가 웃었습니다. 셋인가 넷인가요?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부지런하시기도 하지. 뭐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나다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창수도 웃었습니다. 순남도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쩐지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볍게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순남은 창수가 여러 모임에 나간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사교적인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고 순남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창수가 처음으로 순남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배드민턴 수업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순남이 우산이 없어서 처마 아래 서 있었는데 창수가 우산을 들고 나오면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건너편 아파트요. 제 차 있습니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 맞고 가실 겁니까?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갑시다. 가는 길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 혼자 서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 섰고 순남은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이 깔끔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작은 방향제가 있었고 뒷좌석에는 가방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작게 흘렀습니다. 트로트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닌 잔잔한 기타 선율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두 사람이 짧게 주고받은 그 대화가 긴 침묵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수는 운전을 하면서 길이 막히는 곳에서 이 골목으로 가면 빠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처럼 동네 골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맞지 마시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순남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창수의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거나 지켜본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남은 오늘 하루가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 정도였습니다. 창수는 세심한 것들을 잘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순남이 무릎이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창수가 작은 파스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무릎에 붙이는 것이 맞다고 이거 냉파스인데 처음에는 냉파스 쓰고 그 다음에 온파스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무릎이 안 좋았을 때 이걸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자랑이 아니라 정보처럼 들렸습니다. 순남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스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억해주는 것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또 한 번은 탁구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순남이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이가 아이를 둘 낳아 키우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흘러가듯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몇 살이에요? 창수가 물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순남이 7살, 5살이라고 하자 창수가 그 나이면 제일 힘들 때라고 했습니다. 아들, 딸이요? 아들이에요, 아들. 두 아들 키우면 진짜 힘들겠네 라고 했습니다. 순남은 맞아요 라면서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창수가 작은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작은 봉지 과자였습니다. 상표를 보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젤리 종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것. 순남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창수라는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순남 자신이 의식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는 목요일과 수요일이 그렇지 않은 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순남에게 뭔가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의미를 이름 붙이기를 주저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이름 붙이기를 주저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수업이 없는 날이었는데 창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근처 공원에 산책 가실 분 있으시면 모십니다. 2시 어떠세요? 단체 문자였습니다. 탁구 모임 사람들에게 다 보낸 것이었습니다. 몇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순남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6명이 만났는데 창수가 작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혼자 싸면 심심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드세요. 아이고, 이거 언제 쌌어요? 오전에 만들면 별거 아닙니다. 그 말이 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만들면 별거 아니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겸손함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순남은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아침에 김밥을 말아서 왔다는 것이 어딘가 외로움 같은 것과 부지런함 같은 것이 섞인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그날 공원 산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창수와 순남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주 이런 걸 하세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가끔요. 혼자 나오면 뭔가 심심하니까 같이 나오면 더 좋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 선생님은 요즘 잘 지내세요? 아까 보니까 무릎은 어때요? 파스를 줬던 그 무릎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였더니 실제로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어떤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았습니다. 순남은 그것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확한 평가였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이 왔을 때 순남과 창수는 이미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는 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언급한 것도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 가끔 근처 시장에 함께 가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했고 문자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지만 그것들의 합이 어느 시점부터 관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창수가 순남의 집 근처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삼겹살집이 있다는데 가보겠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배드민턴 모임 사람이 추천해 줬습니다. 두 사람이 삼겹살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수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능숙하게 뒤집고 가위로 잘랐습니다. 순남은 쌈을 싸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아래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창수가 고기 한 점을 쌈에 얹어서 순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남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었습니다. 누군가가 쌈을 싸서 자신에게 내밀었다는 것, 그 누군가가 창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 용식이 죽은 뒤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잘 됐네요. 그 잘 됐네요. 라는 말이 또 어떤 방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하자 잘 됐다고 하는 그 반응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맞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지면서 창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또 나올게요. 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순남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에 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나가시겠습니까? 근처에 공원이 새로 단장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까? 단장한 공원을 보러 나가는 것이 특별히 설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기 좋은 날이었고 창수가 물어봤고 순남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원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무들이 가을색을 입고 있었고 단풍이 아직 빨갛지는 않아서 오히려 그 중간의 색이 더 예뻤습니다. 두 사람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무 이름이 뭔지, 저기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지, 가을이 좋으세요, 봄이 좋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남은 가을이 좋다고 했습니다. 봄은 뭔가 기대하게 하는데 가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줘서 라고 했습니다. 창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말 좋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뭔가를 더 덧붙이거나 설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반응이 긴 동의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수가 가방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2개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리 사온 것이었습니다. 순남이 받으면서 언제 샀냐고 물으니 오전에 나오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오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만인지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용식과는 그런 침묵이 많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질감이 지금 이 벤치 위의 침묵과 비슷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순남은 빠르게 다른 것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용식과 창수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어느 오후에 창수가 순남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남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이 결혼을 하자는 말인지, 동거를 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순남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방향은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물론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화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창수는 커피를 마저 마셨고 다른 이야기를 했고 순남도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남은 그 말을 계속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야 할 것 같은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따뜻한 것이 그 말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는데 혼자 집에 있는 것, 밥을 혼자 먹는 것, 아프면 혼자인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딸 민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탁구 계속 나가고 있어. 잘 됐다.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민정이 서울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순남은 그것을 들으면서 창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꺼내면 확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 자신 안에서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인지 순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66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눈 아래가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이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용식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미안하다는 감각이 가슴 어딘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안함과 외로움은 다른 것이었고 외로움과 필요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미안함과 외로움과 필요가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수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겨울 되면 외로운데 박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요. 그 짧은 교환이 대답이었습니다. 창수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천히. 네. 그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었는지
순남은 그 대화를 돌이켜볼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얘라고 말한 기억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창수가 순남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창수가 들어온 날, 순남은 집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해두었고, 밥을 지었고, 창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창수가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났고, 창수가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냄새 좋은데요. 그 말에 순남이 기뻤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같이 먹었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수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순남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날 밤이 두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틀째도 괜찮았습니다. 사흘째부터 순남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수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순남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는데 창수가 일어나는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라는 게 피곤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창수가 일어나는 시간은 늦었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항상 순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수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없어요? 된장국을 끓여두었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아, 그래요. 그것이 불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가 순남의 마음속에서 작은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작은 돌이 그날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일의 분배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창수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순남이었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순남이었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순남이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순남이었고 장을 보는 것도 순남이었습니다. 창수는 가끔 밖에서 뭔가를 사왔습니다. 과자나 음료나 드물게 반찬 한 가지. 그것이 그의 기여였습니다. 순남이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올라왔더니 무릎이 쑤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창수가 맞은편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요. 순남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창수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파스를 가져다 준다거나 쉬라거나 저녁은 내가 할게요. 같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라고 하고 텔레비전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아직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시절에 순남이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파스를 사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그래요 와 같은 사람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순남은 무릎을 잠깐 주물렀다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장봐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창수는 문화센터 모임들에 여전히 나갔습니다. 탁구도 배드민턴도 거기에 더해서 다른 모임 하나가 생겼습니다. 가끔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저녁 먹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순남이 혼자 차려 먹은 밥상을 혼자 치우고 있는 시간에 창수가 들어오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습니다.
오전 중에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보라는 것을 순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겠는데 괜찮으세요? 가 아니라 오늘은 밖에서 먹습니다. 였습니다. 순남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이미 한 가지씩 준비해둔 반찬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김치를 꺼내두었고 돼지고기 볶음을 하려고 고기를 해동해 뒀는데 한 사람 분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다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날도 창수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배드민턴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순남은 오전에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혼자 먹을 것들이니까 크게 살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냉장고를 채워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오후에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밥솥 기준으로 얼마큼 해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렸습니다. 두 사람 분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창수가 밖에서 먹는 날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밥을 냉장고에 두고 다음날 볶음밥을 했는데 그것도 혼자 먹으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적게 했습니다. 시금치 무침을 해두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작은 냄비에 끓였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혼자 먹을 것이니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한 사람분의 밥그릇과 국그릇과 수저를 놓았습니다. 앉아서 밥을 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나무들이 아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케틀에서 물 끓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가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고 어딘가서 개가 짖다가 멈추었습니다. 순남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밥상이 지금 이상한지 정상인지 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판단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 그것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가 오늘은 조금 싱거웠다는 것, 시금치에 깨를 좀 더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밥그릇을 절반쯤 비웠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고 있어.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혼자야. 그쪽은 나갔어. 아, 그렇군요. 민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남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남은 다시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반 남은 밥그릇, 국그릇에 된장찌개가 아직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명확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순남은 수저를 다시 들어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남아 있어서 뚜껑 있는 그릇에 옮겨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창수가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녀왔어. 현관에서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순남이 안방에서 책을 읽다가 대답했습니다. 창수가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났습니다.
뭐 먹을 것 있어? 냉장고에 된장찌개 남은 거 있어요. 아, 됐어. 먹었어. 순 남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 혼자 밥 먹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창수가 아침만 집에서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도 나가서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과 저녁을 둘 다 집에서 먹었는데 그런 날에는 순남이 두 끼를 차렸고 창수가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 두 끼를 모두 차리고 치우는 것이 순남이었다는 것이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역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같이 살다 보면 뭔가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순남은 생각했었습니다. 장을 같이 본다거나 설거지를 번갈아 한다거나 청소를 나눠서 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그런 것들을 했다고 말한 기억이 없었고 순남이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으니 그가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순남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탁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어떤 분위기가 부탁하는 순간 깨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창수가 집에 있을 때 간간히 느껴지는 괜찮음, 같이 있을 때 어떤 순간은 아직도 좋은 것, 그것이 부탁 한마디에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것이 이미 의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저녁들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순남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용식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꼭 챙겼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왔고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민정이 서울에서 꽃을 보낸 해도 있었습니다. 생일이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창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일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순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창수가 알아서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수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같이 먹었고 창수는 오전에 모임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놨어? 그 말이 생일 저녁에 들렸습니다. 순남은 주방에서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반찬을 몇 가지 했습니다. 밥을 폈습니다. 수저를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먹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코끝으로 짧은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남은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엄마 오늘 생일이야. 아, 엄마 생일이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생일 축하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저녁은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엄마 생일에 된장찌개요? 그쪽은 뭐 하고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쪽이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말 안 했어. 왜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순남이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탁구 수업에 함께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뒤에도 탁구 수업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왔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창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이 최선미라고 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임창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름을 먼저 밝혔습니다. 순남이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인 소개로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좋은 분들 많습니다. 창수가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엮어서 소개했습니다. 선미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오면 많이 어색한데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처음엔 다 그렇죠. 몇 번 나오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순남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남도 저 사람이 저렇게 친절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그 느낌의 정체를 그날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배드민턴 모임에도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순남이 그날 배드민턴 모임에 나간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탁구는 꾸준히 나가고 있었지만 배드민턴은 몇 달째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창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라켓을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창수가 다가갔습니다. 라켓 손잡이를 보았습니다.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순남의 몸이 굳었습니다. 테이프 감아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방에 새 테이프 있습니다. 창수가 가방에서 작은 포치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검정색 그립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 동작이 순남에게는 이미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탁구 수업에서 순남이 처음 라켓을 들고 서 있을 때 창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창수가 꺼낸 테이프였습니다. 창수의 포치였습니다. 그 포치가 지금도 같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순남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프를 감아주는 창수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너무 능숙해서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숙함이 탁구 수업 때도 이미 능숙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몇 번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그것을 붙잡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번은 창수가 늦게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배드민턴 모임에서 뭔가 재미있었어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응,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재미있는 사람이야. 배우는 것도 빠르고 좋은 사람이 왔군요. 응, 모임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창수가 소파에 누우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남은 주방에서 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창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좋았습니다. 탁구 모임에서도 그랬고 배드민턴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동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창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순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임 선생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저런 남자분이 드문데 박 선생님이 복이 있으신 거예요. 순남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달랐으니까요.
그것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동안 순남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창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지겠지. 오늘은 같이 차리겠지. 오늘은 물어봐 주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순남은 기대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피곤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 두 가지가 순남의 마음속에서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탁구 모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 정혜수와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수는 순남보다 2살이 적었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남과는 탁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친해졌는데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요즘 어때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선생님이 요즘 얼굴이 좀 지쳐 보여요. 순남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임 선생님은요? 그이는 잘 다녀요. 혜수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실례가 아니면 말씀하세요. 임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잘하세요? 그 물음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순남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해요. 그래요? 응, 잘해요. 혜수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춘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집에 돌아오면서 순남은 혜수가 멈춘 그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사람은 대개 말을 꺼냈다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혜수가 말하려던 것은 뭐였을까? 며칠 뒤에 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불편하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알고 나서 말씀을 안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요. 순남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선생님,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혜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저쪽 구에 있는 탁구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임 선생님을 봤다고 해요. 그 모임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뭔가를 챙겨주시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시더라고. 응, 여러 모임 다니신다고 했어요. 그게요, 거기서도 어떤 여자분 라켓에 테이프 감아주셨다고. 순남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여러 번 봤다는 게요. 한 번은 같이 점심을 드셨다고 하고 한 번은 차로 어딘가 데려다 주시는 것도 봤다고 하고 제가 오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저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 말해줘서 불편하게 해드리려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남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진 채 검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테이프 감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귓속에서 들렸습니다. 처음 탁구 수업에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 그리고 배드민턴 모임에서 새로 온 사람에게 했던 그 말. 그것이 둘이었는데 이제는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남은 조심스럽게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이라고 해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창수가 어디 나간다고 하면 어느 모임인지 물어보는 것,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는 것, 가끔 함께 모임에 나가보는 것. 그런데 함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창수가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배드민턴 저도 갈까요? 거기 안 좋아하잖아.
배드민턴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싫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괜찮으면 가던가. 그 말은 오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순남은 결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창수가 저쪽 구에 있는 탁구 모임에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수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수의 휴대폰에 온 단체 문자가 순남의 눈에 잠깐 스친 것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탁구동호회였는데 순남이 알고 있는 이 동네 탁구 모임의 단체 문자와는 번호가 달랐습니다. 몇 개의 모임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순남은 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창수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셔츠를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향수를 조금 뿌렸습니다. 배드민턴 모임을 나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순남은 그것을 주방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면서 향수를 뿌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남은 한참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남편이 또 봤다고 해요. 이번엔 그 여자분하고 카페에서 같이 있었다고.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고 계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순남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펑하고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수가 돌아왔을 때 순남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왔어. 응, 어서 와요. 뭐 해놨어? 찌개 있어요. 좋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고 창수가 소파로 갔고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순남은 설거지를 하면서 비로소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다음 주에 순남은 혼자 저쪽 구의 탁구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창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동네 마트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탁구 모임이 열리는 체육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2층이라고 하는 것을 혜수의 남편에게서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창수가 있었습니다. 탁구 코트 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창수가 그 여성의 라켓을 들어 손잡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의 체육관은 소리가 잘 울려서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테이프 감아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방에 새 테이프 있습니다. 가방에서 포치를 꺼내는 손이 보였습니다. 검정색 그립 테이프. 순남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손이 테이프를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너무 능숙해서 이것이 몇 번째인지를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켓을 돌려주면서 창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끄럽지 않죠? 그 여성이 웃으면서 쥐어보았습니다. 훨씬 낫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몇 번 나오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순남이 처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더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상황을 좋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남이 처음 탁구 수업에서 보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 웃음. 그 웃음이 순남에게만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을 준비가 된 상태로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순남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 오후였습니다. 손이 그냥 떨렸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체육관이 있는 건물이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형태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건조했고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은 그 문장을 가지고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수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늘은 어느 모임에서 저녁을 먹을 것인지 아직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창수의 손, 토치, 검정 테이프, 라켓 손잡이, 그 말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 탁구 수업, 그날의 창수, 파스, 손자들 과자, 공원 산책, 캔 커피, 삼겹살집에서 싸준 쌈, 차 안에 잔잔한 기타 선율, 처음으로 데려다준 아파트 입구,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파스는 실제로 가져왔고, 과자는 실제로 손자들이 먹었고, 커피는 실제로 따뜻했습니다. 창수가 거짓말로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라켓 테이프를 감아주고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고 커피를 준비해 오고 그것들이 순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도 라켓 테이프를 감아주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창수가 혼자 사는 이유, 이혼을 했다는 전 아내, 여러 모임을 돌아다니는 이유,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패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순남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남이 직접 만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그 2가지였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순남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신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계좌번호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수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는 수신인 이름이 있었는데 임씨 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창수의 이름이 임창수였습니다. 순남은 앱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생성이를 눌렀습니다. 순남이 통장을 창수에게 잠깐 맡긴 날이 있었습니다. 공과금 처리를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관련 것들을 함께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날짜와 자동이체 생성일이 같았습니다. 순남은 앱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켜둔 케틀이었습니다. 창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남은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창수와 크게 싸운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창수가 뭐라고 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어딨냐고 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순남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수가 모임에 나간 날 오전에 순남은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자동이체 항목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항목들 본인이 만드신 거 맞죠? 순남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직접 만드신 것만 해지해 드릴까요? 아니면 전부 다? 전부 다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이체 5개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이체 설정은 창구에서만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못하게 잠그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보안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이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와야 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순남은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라기보다는 한 단계를 넘어선 것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였습니다. 창수가 자신의 카드를 쓴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 반년 전이었습니다. 순남의 지갑에서 카드가 하나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는데 창수에게 물어보니 마트에서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하고 썼으면 좋았을 걸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이 2번이 되었고 3번이 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내역들을 보면 마트가 아닌 곳들도 있었습니다. 외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들, 커피숍, 한 번은 골프 연습장. 순남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카드 분실이요? 네. 그리고 새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카드 번호가 바뀌는 새 카드로요. 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카드 번호로는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였습니다. 집이 순남 명의라는 것을 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창수가 전입신고를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활상의 필요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순남은 법원 가까이에 있는 법률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이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으면서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나요? 아니요. 동거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 발송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용 증명. 순남은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카드 사용과 자동이체 건은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것과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실 건 아니더라도 이 사안들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명세서, 자동이체 내역, 그것을 발견한 날짜 다 기록해 두세요. 집에 돌아와서 순남은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들을 꺼냈습니다. 최근 몇 달치를 펼쳐놓고
창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들에 표시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추운 것이 아니었고 버스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뭔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창수가 집에 없는 오전 시간들을 이용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자동이체 생성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파일로 만들어 순남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물리적인 서류는 딸 민정의 주소로 등기를 보냈습니다. 민정에게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을 내 집에 보관해 두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어줘. 엄마 걱정되는데. 괜찮아.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받은 서식에 내용을 채워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임창수 씨에게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필요함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내용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 발송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처마 아래 잠깐 피했다가 비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걸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올 때 어깨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탁구 수업 날에 비가 내렸고 창수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내리면서 비 맞지 마시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우산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창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창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순남이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평평한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날이 서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순남은 주방 불을 줄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눕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내용 증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읽어보셨죠? 읽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창수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조절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한테 이런 걸 보낼 이유가 뭐야? 순남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이체 이야기는 읽으셨죠? 그게 뭐? 내가 공과금 처리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거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죠. 함께 사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함께 사는 것과 제 통장에 모르는 이체 항목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창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카드도 그렇고요. 그건 급할 때 쓴 거잖아. 갚겠다고 했잖아. 언제요? 갚겠다는 말을 한 기억이 순남에게는 없었습니다. 처음 카드를 쓰고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순남 씨,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이 먹고 이런 문서를 받을 줄은 몰랐다. 그것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것이 상처라는 것,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순남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아는 사람이었을 때 그 말이 순남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것이 순남에게 미안함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걸 받을 줄 몰랐다는 말에
순남이 사과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순남이 말했습니다. 뭐? 내용 증명에 쓰인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창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순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창수가 협상을 시도한 것이 사흘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이 뭘 그리 잘못했냐고,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냐고. 순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 어디를 가냐고, 같이 살면서 좋았던 시간들이 없었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순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하지만 저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좋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창수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처음 탁구 수업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들을 배드민턴 모임에서도, 저쪽 구에 있는 탁구 모임에서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켓 손잡이 미끄럽죠? 테이프 감아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그 말이셨더군요. 창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좋았던 시간들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원래 사교적이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셋째 날은 창수가 조용했습니다. 아침을 혼자 먹었습니다. 아니,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왔고 순남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창수가 진짜로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된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이 결정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탁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남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창수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집에서처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온도가 달라진 것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혜수가 순남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진행 중이에요.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창수는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인지 테이프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순남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웃음이 패턴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어떤 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끝내고 나면 딱 맞춰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제를 꺼내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자신은 나중에 짧게 말하고 그 짧은 말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방식. 그리고 작은 것을 기억해주는 것. 그것들이 배운 것처럼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것을 배운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것이 그 방향으로 자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특별히 순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창수가 말했습니다. 순남 씨, 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순남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과요? 응, 카드 같은 것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네. 근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해. 우리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거야? 순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같이 살면서 밥을 혼자 먹은 날이 더 많았어요. 그쪽은 알고 계세요? 창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혼자 먹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수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짐을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뭔가를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천천히 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흘째 날에 박스 2개에 짐을 담았습니다. 그 박스들이 현관 앞에 놓이는 것을 순남은 안방에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합시다. 네. 잘 지내시고요. 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남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 창수가 앉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소파 앞에 벗겨진 채 있었습니다. 순남은 슬리퍼를 신발장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리모컨을 텔레비전 앞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딸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아. 진짜로? 응, 진짜로. 혼자세요? 응.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엄마, 올라가도 되겠어요? 주말에. 와도 되지. 손자들도 데려와.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겨울 내내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은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남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적당하게 해서 혼자 먹기 알맞은 양으로 폈습니다. 된장국을 작은 냄비에 끓였습니다. 시금치 무침을 했습니다. 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창수가 있을 때 혼자 먹는 것과 창수가 없을 때 혼자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창수가 있을 때 혼자 먹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에는 누군가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혼자 먹는 것은 그냥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혼자인데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아까의 외로움보다 깨끗했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이 났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간을 보면서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한 숟갈 떴습니다. 이제 맞았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탁구 수업이 있었습니다. 순남은 나갔습니다. 창수는 없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어디 가셨냐고 물었고 순남은 따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수가 수업이 끝나고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 날씨 이야기, 나무 이야기, 다음 달에 모임 여행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순남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이 봄이 1년 전의 봄과 같은 봄이지만 전혀 다른 봄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고 같은 버스였지만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이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는 다음 목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탁구 때문인지 커피 때문인지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인지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것은 다음 목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탁구 때문이었습니다. 혜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창수가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자신의 자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봄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 용식이 살아있을 때도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없었는데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오늘 일을 썼습니다. 탁구 수업에 다녀온 것, 혜수와 커피를 마신 것, 봄 날씨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던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정함과 익숙함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왜 몰랐을까?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다정함처럼 느껴지는 동안은 그것이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함을 다정함으로 잘못 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5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탁구 수업에 새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라켓을 어색하게 들고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순남이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처음이에요. 라켓 손잡이 괜찮으세요? 여성이 라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좀 미끄럽긴 한데요. 제가 테이프 있으면 감아드릴 수도 있어요. 여성이 고마워하면서 웃었습니다. 순남은 가방에 테이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없어서요. 다음 주에는 가져올게요. 아니면 코치 선생님한테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순남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불편해 보여서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다음 주에 그 여성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되면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기억이 안 되면 다시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정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남이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순남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탁구공이 탁자 위를 튕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남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금치 무침을 했습니다. 두부를 구웠습니다. 밥을 폈습니다. 식탁에 한 사람분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앉아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나무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두부가 잘 구워졌습니다. 시금치 무침에 깨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창밖에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순남은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주방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남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구를 쳤고 커피를 마셨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